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용도 지역 했었는데 용도 지역 좀 보고 그 이후에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국계법 하고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목 쳤을 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나와서 쓰라고 할 거면 되지. 맨날 쓰니까 사람들이 이때 집중을 안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국계법은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죠. 계획으로서 먼저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한 규제를 다루는 법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각종 행정계획들이 먼저 나오죠.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둘 이상의 시군. 광역 들어가면 항상 둘 이상의 시군.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관할에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이 이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만드는 곳은 똑같이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이런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규제를 가할 수가 없으니까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는 거죠. 지침을 받아서 관할에서 추상적인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킵니다. 이 계획 이름이 뭐였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화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그게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죠. 이 절차가 계획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 계획이 뭐였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번째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 역시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그 다음에 각각에 맞는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바로 계획이고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관리계획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박스 안에 들어온 내용들이 바로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는 절차, 변경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절차가 바로 관리계획. 이렇게.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여기 첫 번째 용도, 지역이 세분되는 것까지 했었죠. 자, 용도, 지역은 용도란 말이랑 지역이란 말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관할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지역, 지구, 구역 중에 뭐가 가장 넓은 개념이었습니까?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의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전부.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이 용도란 말은 쓰임이었죠. 근데 용도, 지역은 그 쓰임이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쓰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생활권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돼야 되니까 용도지역은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중복을 안 되죠.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가 일단 법에서 크게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크게 4가지 용도가 뭐였죠? 자, 98페이지, 99페이지 뭐 이런 데 나오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설날에 쉬지 마시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오늘 할 건데 그거 외우십시오. 용도지역이랑 용도지구 세분되는 거. 어디 뭐 정리를 해놨나? 101페이지에 보면은 뭐 세분되는 게 돼 있는데, 자, 101페이지를 보실까요, 차라리? 101페이지에 뭐 핵심 정리해가지고 용도지역을 맨 앞에 크게 4가지로 분류해놨죠. 그게 크게 4가지 용도. 그래서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는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하는 거죠. 도시지역을 세분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하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면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보전관리 이렇게 세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들 다시 대통령령에 가서 추가적으로 더 세분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21개로. 자, 주거지역을 세분하면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세분하면은 중심, 일반, 근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부터 하겠습니다. 유통, 근린. 이렇게. 이거는 제가 쓰는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이렇게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으로 세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세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21개의 용도지역. 이 용도지역은 제가 쓴 순서대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뒤에다가 건폐율, 용적률까지 제가 붙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순서대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을 아주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이렇게.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 이런데.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으로 구분하는데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담당하는 곳.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지역 내 내지는 지역 간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곳.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즉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 이런데. 그 다음에 공업지역 중에 전용공업지역은 중화공업 내지는 공해성공업.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이 배치되는 곳.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은 경공업을 수용하되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 주거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곳. 그런데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했습니다. 이거. 자, 보전 녹지는 보전이 목적이니까 개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생산 녹지는 개발이 유보돼 있죠. 유보. 그 다음에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요런데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렇게 21개의 용도지역. 좀 있으면 뭐 쇼미더머니 이런 데 나올 것 같은데. 요렇게. 일단은 용도지역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개념을.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하는 거는 이렇게 요까지가 했던 거죠. 요까지 했던 거. 그 다음에 이게 책의 순서가 조금 섞여 있는데 일단 94페이지로 오셔야 됩니다. 94페이지. 페이지 94페이지. 자,
이렇게 21개의 용도 지역은 원칙 어떻게 지정해야 될까요? 지정할 때 21개의 용도 지역 이거 어떻게 지정합니까? 자,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관리계획. 관리계획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수립이란 말 대신에 입안, 그 다음에 결정, 고시 이렇게. 이것도 한 김에 해볼까요?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수립하기 전에 뭐 하나 해야 되는데 지정.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 모르니까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했죠.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 관할이 같거나 관할이 다르거나. 같은 도 안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될 때는 누가 지정했습니까? 도지사. 같은 도 안에서, 같은 경기도 안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될 때는 도지사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지정을 할 때는 국장이.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 딱 두 사람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지정을 해주면은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수립하는 사람 누굽니까?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관할이 같을 때는 도 밑에 있는 군이 공동으로 하고, 관할이 할 때는 도가 공동으로 했었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듭니까? 수립하고 승인하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 모르니까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 만든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따로 지정하진 않고 그냥 수립하고 승인하고. 관할에서 만드니까 만드는 사람은 특, 광, 시, 군이 수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이란 말 대신에 입안이란 말을 쓰고 승인이란 말 대신에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계획은 결정하고 나면 결정권자가 바로 고시를 하고 송부를 하니까 결정, 고시까지 제가 붙여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21개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원칙,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원칙이 안 적혀 있습니다. 원칙이.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 근데 거기 94페이지 제목이 관리의 결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게 나오죠. 특례. 자, 이거 원칙은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특례라는 거는 이 절차들을 다 거칠까요? 아니면 일부 내지는 전부 절차를 생략할까요? 네. 생략하니까 특례입니다. 생략하니까. 자, 첫 번째 특례는 입안에서 결정까지, 여기까지를 생략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자,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니까 고시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합니다. 요까지만 생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례는 입안에서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례. 그게. 그래서 첫 번째는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 두 번째는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고 용도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일부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용도지역이 지정된 걸로 봐주는 경우가 있고,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고 용도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된 걸로 봐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요거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 요게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 자,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 해운대로 해보죠. 요 해운대 앞바다를 이렇게 매립하려고 하는 거죠. 해운대 앞바다를 매립합니다. 자, 해운대는 저기 크게 네 가지 용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해운대 안 가보셨습니까? 해운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여기 앞에 호텔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도시지역. 안 되겠네. 6월 달쯤에 수업 끝나고 저랑 같이 내려가시죠. 단체로 소풍을 가든지.
해운대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닙니다. 여기 여름 가면 애들 빨고 벗고 노는 데인데 이거 자, 해운대 도시지역이죠. 근데 이 해운대 앞바다를 매립을 하는데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쓰기 위해서 매립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자,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고 매립 목적 역시 도시지역. 즉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을 때 동일하면은 이 매립구역을 원래는 여기를 매립해놓고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줘야 되는데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으면 여기를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입안에서 결정까지가 생략되는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입니다. 자, 보시죠. 1번에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동일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경우.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 그래서 공유수면 바다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수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다입니다. 의 밑줄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밑줄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같아야 됩니다. 관리계획의 그 뒤에 밑줄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거기 고시 들어가면 틀리는 겁니다. 입안에서 결정까지만 생략이 됩니다. 입안에서 결정까지만.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뒤에 밑줄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쭉 밑줄 하십시오.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근데 입안에서 결정까지만 생략이 되니까 고시는 생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따로 특, 꽝, 시, 군이 고시하여야 한다. 밑줄 하시면 고시하여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매립하는 목적이랑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같을 때 입안에서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이 매립구역을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다만 고시는 생략이 안 되니까 따로 특, 꽝, 시, 군이 고시를 해줍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도시지역으로 쓰기 위해서 매립을 하는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내용이 이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아까 특례에 해당하려면은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랑 내지는 여기까지는 도시지역인데 여기까지는 농림지역. 즉,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이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시 원칙으로 하는 다시 원칙으로. 그래서 입안, 결정, 고시라는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줘야 됩니다. 자, 그게 2번에 나오죠. 2번에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밑줄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 밑줄 하시고 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이럴 때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으면 특례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박스 그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있는 거는 3월 달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놔두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면 이거 첫 번째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입니다. 이럴 때 특례에 해당하려면은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같을 때는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이 매립 구역을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다만 고시는 생략이 안 되니까 따로 특, 꽝, 시, 군이 고시를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특례. 다만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다르거나 내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례입니다. 첫 번째 특례. 그 다음에 그 3번 일단 됐고
큰 2번, 큰 3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그 다음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이 두 가지가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입니다. 자,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우지 마십시오. 이거 3월달에 두 문자를 따서 외울 테니까. 자,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 중에 첫 번째가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입니다.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 그러니까 여기 그 옆에 페이지 95페이지의 박스에 5번까지 나오죠. 요게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입안, 결정, 고시를 하나도 안 거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봐준다 이 말입니다. 박스에 있는 지역들이 지정이 되면. 그래서 첫 번째가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지정이 되면은 그 공유수면을 도시지역으로 봅니다. 자, 여기 인천항이 있습니다. 인천항. 인천항은 아마 도시지역일 텐데 이 앞에 항만구역 같은 게 지정이 되는 거죠. 인천항을 도시지역이라고 보고 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 이런 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유수면을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 하나도 없이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여기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려면은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항만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여기를 그냥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게 항만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이게 맞습니까? 순서가 책마다 좀 달라가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 들어오는 거겠죠. 공장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지정이 되면은 거기를 도시지역으로 봅니다. 그냥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에서 아파트 짓겠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는 순간 입안, 결정, 고시 싹 다 생략하고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 그때 전자가 전개할 때 전자입니다. 전개할 때. 즉 발전소 짓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력 수요는 비도시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많으니까 이런 발전소가 들어오는 곳은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가로 안이 중요합니다. 가로 안이. 수력발전소는 제외한다고 했죠. 수력발전소. 자,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거기를 도시지역으로 볼 건데 수력발전소는 어디 만드는 겁니까? 수력발전소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수력발전소? 댐에 수력발전소 들어오죠. 그 댐 있는 곳, 팔당댐 이런 데는 도시지역 같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즉 여기 산꼭대기에 송전탑 하나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도시지역 이렇게 하면은 그러려니 합니까? 이상합니까? 그렇죠. 산꼭대기에 송전탑 하나 세워놓고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보기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력발전소는 댐이니까 제외하고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 역시 요거 두 가지는 제외합니다. 일단 요거는 외울 겁니다. 나중에 외울 건데 일단은 뭔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라는 건데 이게 두 번째 특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위에 박스에 있는 것들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제목을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를 저는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 즉 출발점이 관리지역이어야 합니다. 관리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관리지역 중에서 요만큼이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여기를 뭘로 봐주자면 농림지역으로 봅니다. 농림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중에 요만큼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봐줍니다. 야, 이게 왜 특례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보면은 원래 이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겠죠. 관리지역이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지정이 되면은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꾸는데 원래는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럴 때 관리지역 중에서 출발점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는 순간 여기를 농림지역으로 바뀐 걸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입안, 결정, 고시 하나도 안 거치고. 그래서 특례입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뀌는데 역시 마찬가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 하나도 안 거치고 여기를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뀐 걸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두 문자를 따서 외울 겁니다. 요 뒤에 있는 거.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거. 첫 번째,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가 있고 두 번째는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가 있었죠. 요 2번, 3번.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입니다. 요거는 제가 3, 4월 달에 두 문자를 따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입안에서 결정까지 생략하는 특례,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 그것만 확실히 아셔도 됩니다. 이렇게.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어떨 때? 같으면 입안에서 어디까지 생략합니까?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여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다만 고시는 생략이 안 되니까 따로 특, 꽝, 시, 군이 고시를 합니다. 다만 근데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다르거나 내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102페이지. 원칙, 입안, 결정, 고시라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든지 아니면은 뭐 특례에 의해서 저 21개의 용도지역들이 지정이 됩니다. 21개의 용도지역이. 자, 용도지역 이거 왜 지정할까요? 네, 규제하려고. 규제법이니까. 공법은 규제법이니까. 그 규제를 행위제한이라고 부릅니다. 행위제한. 행위제한. 즉,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행위제한하려고, 규제하려고 지정하는 겁니다. 자,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행위제한을 하는데 행위제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축제한입니다. 건축제한. 건축제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폐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적률. 이렇게.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21개의 용도지역 중에 뭐든 하나가 지정이 되면은 일단 자연적으로 세 가지 행위제한은 따라붙는 겁니다.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자, 건축제한은 원칙. 대통령령에서 건축제한을 합니다. 대통령령에서. 근데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칙만 볼 겁니다. 자, 보면은 거기 102페이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밑줄 대통령령. 원칙이 대통령령에서 합니다. 으로 정하며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또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요게 건축 제한입니다. 위에도 똑같이 적혀있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요걸 이제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건축 제한. 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은 위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뭐 여기 일반 상업지역 내지는 일반 뭐 주거지역이라고 해보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주택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주택을 개조를 해가지고 뭐 카페 같은 걸로 많이 만듭니다. 요새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렇게 무슨 거리 하면서 무슨 길 주택 같은 거였는데 카페로 바꾸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인데
원래 주거지역이니까 주택은 지을 수 있는데 이걸 카페로 바꾸는 겁니다. 이 카페 역시도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에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택일 때 일반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니까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었는데 이걸 용도를, 건물의 용도를 바꿉니다. 이걸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데 주택에서 카페 같은 거 일종 근생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카페, 일종 근생이나 휴게 음식점 역시 이 일반 주거지역에 적합한 용도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건축법 내용을 조금 보고 오면은 훨씬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축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그러니까 건축 제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좀 용어를 익혀 두십시오.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요거를 이제 건축 제한. 법에서는 건축 제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 시행령 별표 2에서 별표 22에 의한다. 이 표를 하나도 안 실어놔가지고 기본선대 이런 건 그래도 몇 개라도 예시로 좀 해놓으면 좋을 텐데. 제가 그리죠. 자, 이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는데 이 용도지역들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지을 수 없는 건물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21개니까 그런 표가, 별표가 2부터 20이니까 21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1번 가보면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가 나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표가 있고 여기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칸에는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표가 21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21개가. 자, 그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 보는 거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요거는 대통령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니까 1번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2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보면은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뭐 몇 개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되지만 나머지는 안 돼 이 말입니다. 안 돼. 자, 그리고 왼쪽 칸에 있는 거는 대통령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니까 대통령령은 광명시랑 서울시 대통령령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대통령이 만든 거니까. 요거는 전국 어디나 가도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왼쪽 칸에 있는 거. 근데 요것만 여기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요것만 되는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요걸 확인해야 됩니다.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즉 조례로 요거는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놓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역시나 또 조례집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 조례마다 요 중에서 우리는 요거는 되지만 요거는 안 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다른 지역 가니까 요거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되고 요거 안 되고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는 각 지자체 조례집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즉 내가 어떠한 용도 지역에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지자체 조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21개의 표를 이걸 지금 딱 2개만 썼지만은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는 10몇 개씩 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마다. 그걸 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냅니다, 이거. 시험에 내는데 그건 이 표를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밑에 심화해가지고 몇 개 적어놨죠. 그 정도 안에서 나오면은 맞추는 거고, 제가 용도지역 이거 정의를 설명드릴 때 그 글자들 뿐만 아니라 그 글자들을 가지고 이러한 지역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대충 이런 데가 이러한 용도지역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게 이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보고 거기다가 보기에 나와 있는 건물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안 어울리는 걸 하나 찾는 거죠. 그렇게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 외워서 풀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도 아예 하나도 안 적어놨죠. 하나도 안 적어놓은 이유가 혹시나 외우실까봐. 근데 이건 뭐 외울래 해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무에 나가면은 이거 표를 많이 보실 겁니다. 아파트 뭐 한다면은 당연히 볼 일 없겠지만은 상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의뢰인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야 일반 상업지역에 건물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요양병원 짓고 싶다. 요양병원 짓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요양병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다가 하나 설치하고 싶답니다.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하면 안 되고 이걸 찾아봅니다. 이걸. 저도 모릅니다. 광명시 조례를. 그러니까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1번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표 8번. 그러니까 별표 9에 가면 나올 겁니다. 별표 2부터 시작하니까 별표 9에 가면은 일반 상업 지역에서 지을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되어 있죠. 근데 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곳, 준주거지역 내지는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데서는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합니다. 자, 없는 건축물을 규정한다 이 말은 요거는 안 되는데 나머지는 싹 다 돼 이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조례로 지을 수 없는 건축물 요거는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곳에는 지을 수 없는 건축물보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훨씬 많으니까 안 되는 것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만. 근데 보통은 뭐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합니다. 이게 더 작으니까. 그래서 요거 있는 건축물이라는 거는 요거는 되지만 여기 안 써져 있는 거는 못 짓는다 이 말이고, 없는 건축물은 규정돼 있는 건 안 되지만 안 돼 있으면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건축 제한 21개의 용도 지역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밖에서 나가서 이제 중개를 하실 때 이런 표들을 조례집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뭐 아파트 같은 거에 상관없지만 상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겠죠. 아니면은 뭐 일반 주거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에 내가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주유소 하나 짓고 싶다.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인데 이런 것들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준주거지역 내지는 뭐 상업지역 같은데 이 순서대로 표가 나오니까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대통령령에서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이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없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여기다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가라하면 안 되죠. 여기를 봐요. 여기. 조례로는 허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책에 하나도 예시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 이런 식으로 표가 21개의 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무 나가셔가지고 훌륭하신 분들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근데 이런 식으로 표를 보는 겁니다. 표를. 그래서 보통은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을 규정을 하는데 이렇게 행위 제한이 조금 완화되어 있는 데서는 지을 수 없는 건축물들을 규정된 곳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는 거, 못 짓는 거 규정해놓고 나머지는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보고 그 건물이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중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뭐 건축 제한이고 그 밑에 심화를 한번 심화. 그러니까 다 그 표를 다 못 외우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부터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주택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주택.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다음 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다음 중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용도지역. 아파트 이거 가지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어떠한 형태의 주택도 못 짓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주택 절대 못 짓는 데가 딱 두 군데. 요 두 군데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 주택 왜 못 짓는지는 아시겠죠? 공해성 공업이니까.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풀풀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주택 못 짓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여기 어디라고 했죠? 도매시장 같은데. 그냥 시장 아니고 도매시장 같은데. 이런 도매시장들은 낮에 시끄럽습니까? 새벽에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이 두 군데는 단독주택이 안 된다고 됐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들도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조차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안 되는데 이런 데는 일단 놔두십시오. 이거 놔두시고 아파트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났었는데 거기 일단 이거는 일반 공업지역 거기만 밑줄 맨 앞에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여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서는 원칙적으로 4층 이하의 건물만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니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못 짓겠죠. 이렇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거 따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은 단독주택조차 안 되니까 아파트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주거지역.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니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못 짓겠죠.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4층 이하의 주택만 들어오는 데니까 역시 아파트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만 따로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공업지역만 따로 기억하시고 녹, 관, 농, 자 이런 데서는 아파트 못 짓는다. 4층 이하 건물만 짓는다. 그 다음에 주택 절대 못 짓는데 두 군데 전용 공업지역이랑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종 전용이랑 일종 일반 이렇게. 그래서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해서 문제 정답으로 나왔던 게 요 준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 문제에서 정답이 기출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위락시설은 모든 상업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습니다. 위락시설은. 그 다음에 일종 근생,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우리 이제 사람 사는 곳에 꼭 필요한 일용품 같은 거 파는 데입니다. 규모가 좀 작은 거. 이런 것들은 어디에나 지을 수 있어야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종근생 중에 종교집회장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종교집회장 중에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요거는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이종근생입니다. 이게 이종근생. 근데 좀 규모가 큰 거 있죠.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모가 큰 거. 이런 것들은 종교시설로 바뀝니다. 종교시설. 건물의 용도가 이런 것까지 필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건축법에 가면 다 적혀 있는데 이거. 자, 요런 조그만한 거. 성당, 포교당이라든지 이런 거, 성교당 뭐 이런 거, 조그만한 거 이런 것들은 이종근생인데 모든 용도지역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용도지역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교 역시 다 지을 수 있습니다. 학교 딱 한 군데 빼고 초, 중, 고등학교죠. 유치원까지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은 전용 공업지역 빼고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전용 공업지역에는 학교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공해가 막 나오는데 애들 운동장에 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학교 짓습니까? 그 다큐멘터리 프로에 뭐 지리산 산골짜기 분교 이런 거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안 봅니까? 드라마밖에 안 봅니까? 뭐 지리산 산골짜기에 막 분교 있고 막 이렇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학교 짓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공업지역 빼고는 다 짓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요 정도만. 요게 이제 건축 제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있고 없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원칙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 그 대통령령이 뭐냐면 요거 21개의 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21개의 표. 그게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한 건데 이 건축 제한을 개별 법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3월 달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이나 아니면 요약집에다가 표로 좀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1번, 2번, 3번 보시면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이건 용도지구죠. 이게 이제 같이 돼 있는데 법 조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중에 용도지구 할 때 그때 와가지고 위에 세 가지는 용도지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용도지역인데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안 하고 특별히 다른 법에서 개별법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정도만. 그 다음에 3번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에 건폐율, 용적률. 지금까지 했던 거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근데 그냥
용도지역 지정할 때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근데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가 있고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게 건폐율, 용적률, 요걸 외워야 됩니다. 요걸.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건축 면적. 율로 끝났으니까 퍼센트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퍼센트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연면적. 연면적이라는 거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역시 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용적률이 나옵니다. 용적률. 그래서 저 21개의 용도지역마다 건폐율 최대한도, 용적률 최대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외울 겁니다. 거기 이제 밑에 표가 나오죠. 여기는 건폐율 표만 나오고, 그 몇 페이지 더, 한 페이지 더 들어가면 용적률 최대한도 뭐 이렇게 나오죠. 요 두 개의 표를 지금부터 외울 겁니다. 자, 일단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숫자들을 외워보도록 하죠.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니까 이쪽 좀 지우고, 대지가 요렇게 있다라면은 요 대지 중에서 한자로 따지면 이게 세울 건자에 덮을 패자를 씁니다. 즉 건물을 직접 지어서 얼마나 덮을 수 있는지, 그게 건폐율입니다. 즉 옆으로 건물이 퍼져나가는 걸 규제하는 겁니다. 얼마나 건물을 지어가지고 덮을 수 있는지. 즉 여기 건폐율이 50%다 라고 하면은 건물을 뭐 별 모양으로 짓든 동그라미로 짓든 네모로 짓든 모양 같은 거, 위치 같은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대지 중에서 최대 절반까지만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비워두라는 겁니다. 이게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법이라든지 모든 법에 나오는 제도들은 왜 탄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보면 됩니다. 자, 건폐율을 없애보죠. 1번지, 2번지, 3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이 토지에, 이 지역에 건폐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번지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을 지을 때 이 대지를 꽉 채워서 지을까요? 아니면 조금 띄워서 지을까요? 땅을 놀릴 필요가 없죠. 꽉 채워서 지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 2번지 토지 소유자는 1번지 토지 소유자가 꽉 채워서 지었으니까 나는 좀 띄워서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도 꽉 채워서 지을까요? 그 다음에 3번지 토지 역시 마찬가지. 대지 전체를 활용해서 건물을 건축을 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뒤에 있는 건물들은 햇빛을 못 받습니다. 햇빛이. 채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안 통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하면. 바람 안 타오는데 안 살아보셨죠? 아, 힘들죠. 반지하 1층. 곰팡이가 핀다, 곰팡이. 햇빛 못 받고 바람도 안 통하니까 그 순간부터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엄청 피죠.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집이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1층 반지하 이런 데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런 데 주로 전전했었는데 아우 힘들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나죠. 불나면은 옆에 집으로 옮겨 붙습니다. 이걸 연소라고, 연소. 이을 연자 해서 옮겨 붙는다 이 말입니다. 이 연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씩 뉴스 보면은 재래시장 같은 데 불이 나죠. 그러면 시장 전체가 불에 타버립니다. 재래시장에는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여서 짓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채광 내지는 통풍, 연소의 위험 때문에 건폐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지역에다가 건폐율을 50%라고 규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1번지 토지 소유자는 꽉 채워서 못 짓고 대지 중에서 얼마까지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위치나 모양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건폐율로는. 대신에 대지 중에서 절반만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이제 비워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지 토지도 마찬가지. 위치나 모양은 상관하지 않지만 최대 50%까지만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비워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지도 마찬가지. 최대 50%까지만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비워둡니다. 여기 이제
건물들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쭉 비게 되죠. 요 비어있는 공간, 여기를 뭐라 부릅니까? 이걸 공지라고 합니다. 공지. 비어드는 공간. 즉, 건폐율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공지 확보가 건폐율이라는 제도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지를 확보해 놓고 문제가 해결되는지 한번 보죠. 이제 햇빛 들어옵니까? 햇빛 들어오고 바람 통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불나면 이제 2번지, 3번지 토지 소유자는 뭐 하면 됩니까? 불구경 하면 되죠. 불구경. 나와가지고 불구경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는 거죠. 119에 전화해가지고 불났습니다. 이러면서 연소의 위험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건폐율이라는 제도의 목적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104페이지. 건폐율이란 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뭐 밑에 식이 있으니까 따로 밑줄은 안 쳐도 될 것 같고, 건폐율 최대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2번 건축법의 규제 목적 보시면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단위로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시가지 건축물의 무질서한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 채광, 통풍 등이 잘되게 함은 물론 화재 시 연소의 차단, 소화작업, 피난 및 식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평면적 제한을 하는 규정으로서 각 지역과 지구의 성격에 따라 건폐율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뭐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규제하는, 퍼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건폐율 최대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건 놔두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먼저 보고 숫자를 한꺼번에 외우겠습니다. 106페이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보시면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연면적. 그 다음에 용적률의 규제 목적 보시면은 용적률은 하나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총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고도 이용과 도시 공간의 합리적 이용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건폐율과 결합해서 건축물 높이까지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용적률 규정을 통해서 도심지의 건축물의 총 용적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도로의 소요폭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고, 뒤에는 됐습니다. 자, 쓸데없는 말입니다.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건물이 얼마나 옆으로 퍼질 수 있느냐인데, 용적률이라는 거는 이 용자가 얼굴 용자를 쓰는 겁니다. 이 얼굴이란 말도 있지만 이건 용량을 뜻해요. 용량. 그래서 건물을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는지, 건물의 총 용량을 따지는 겁니다. 총 용량. 이거는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쌓아 올리는 거니까 위로 얼마나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지, 수직적인 높이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자, 그래서 용적률을 한번 보면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니까 요걸 어떻게 구하는지 먼저 한번 보죠. 보통 계산 문제로 나오면은 요거 연면적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연면적 구하는 문제가. 자, 대지 면적을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고 이 지역의 용적률을 200%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연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1차 방정식이죠. 수포자들은 이제 힘들겠죠. X값을 한번 구해봅니다. 200%를 떼버리고 숫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200이 아니죠. 여기 퍼센트로 할 때 100을 곱해줬으니까 100을 나눠줘야죠. 퍼센트를 떼면 2가 되죠. 2. 자, 인데 요 2를 분수로 바꾸면 1분의 2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다음. 됐습니까, 어르신? 네. 자, 그 다음에 X값을 구하는 겁니다. X값을 구하려면은 요래 곱하고 요래 곱하면은 값이 같아지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주면은 값이 같아집니다. 이게 왜 같아지는데? 이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학계론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X는 200제곱미터 이렇게 됩니까? 자, 이 대지에서 100제곱미터인 대지에서 용적률이 200%일 때 내가 건물의 총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200제곱미터. 이렇게. 자,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거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용적률이 200%다. 이 말은 대지 면적의 곱하기 얼마를 해줍니까? 2. 대지 면적의 2배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00 대지 면적의 2배만큼을 위로 쌓아 올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용적률이 300%죠. 그럼 몇 배가 됩니까? 3배.
대지 면적의 300%면 3배만큼을 내가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다 이 말. 1000%면 대지 면적의 10배만큼을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지 면적의 몇 배만큼을 내가 연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게 용적률입니다. 이거 그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여기 200%, 300%, 400%면 대지 면적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은 내가 연면적으로 쓸 수 있는 용량이 나옵니다. 자, 이걸 건폐율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한번 같이 보죠. 자,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인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로 해보죠. 자, 건폐율을 최대로 다 쓰면은 얼마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자, 50제곱미터씩 바닥 면적을 동일해서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은 대지 면적의 2배만큼을 위로 쌓아 올릴 수 있으니까 몇 층까지 쌓아 올립니까? 1층, 2층, 3층, 4층까지 하면 200 되죠. 50, 100, 150, 200이니까. 이렇게. 이제 4층짜리 건물이요. 4층짜리. 아까 읽어보던 글자 중에서 건폐율과 결합해서 건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대지를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건폐율이 50%라는 거는 대지 중에서 절반만큼을 내가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다 이 말이고, 최대로 덮을 수 있는 거는 50제곱미터. 그 다음에 50제곱미터씩 동일하게 쌓아 올렸을 때 무한대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지 면적의 2배만큼을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4층이라는 숫자, 요 4라는 숫자는 200에다가 50을 나누니까 4층이 나옵니까? 4층? 자, 그러면 이 대지에서 건물을 지을 때 4층보다 높게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럼 롯데월드 타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데. 자, 깎아보죠. 건폐율을 다 안 쓰는 겁니다. 건폐율을 내 절반만 씁니다. 절반만. 즉 바닥 면적을 25제곱미터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건물을 여기까지 졌으니까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용량이 요만큼 남았죠. 이 용량을 위에다 갖다 붙이는 거, 위에다가. 자, 직접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규제한다면은 여기는 무조건 4층으로 재야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규제하면. 근데 간접적으로 규제하니까 일단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용적률에서 건폐율을 나눈 이 4층이라는 숫자는 이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소 높이일까요? 최대 높이일까요? 최소 높이. 4층 지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최소 높이입니다. 최소 높이. 이게 시험에 나왔죠. 최소 높이, 최대 높이로 바꿔가지고. 자,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것들도 건폐율을 엄청 작게 씁니다. 건폐율을 뭐 10%도 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도 안 쓰는 거죠. 대신에 이런 높은 건물들은 밑에가 너무 좁으면은 건물이 무너지니까 요렇게 지는 거예요. 요렇게. 밑에는 좀 넓게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줄이는 겁니다. 바닥 면적을. 그래서 여기 남는 공간들, 이 공간을 위에다 계속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초고층 건축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에 무한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무한대로. 용적률이라는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용적률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자, 우리는 건폐율이랑 용적률 실제로 밖에 나가면은 뭐 우리 책에는 50%, 70%, 90%, 용적률도 100%, 200%, 300%, 1500%, 1100% 막 이런 것들 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지만은 밖에 실제로 나갔을 때는 우리가 보는 숫자들은 건폐율 24.25%, 용적률 175.125% 이런 숫자들을 거의 대부분 보게 됩니다. 계산은 누가 하냐면 계산기가 할 겁니다. 계산기가 할 거니까 우리는 이걸 설명만, 읽어만 주면 됩니다. 읽어만. 건폐율이 24.25%다 이 말은 대지 면적 중에서 약 4분의 1만큼을 덮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4분의 1만큼을. 최대 4분의 1만큼을 덮을 수 있다 이 말이고, 용적률은 175%다 이 말은 대지 면적의 약 몇 배입니까? 1.7배.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라면은 약 내가 용량으로 연면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170제곱미터 정도를 건물의 연면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라고 하고, 자, 대지 면적이 24제곱미터 정도, 25제곱미터 정도 약, 그 다음에 170제곱미터 정도를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나눠보면은 4, 6 대충 7층 정도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대충 건물의 용량까지도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건폐율을 맨 밑에는 24로 하지만은 24%로 하지만 위로 가면서 이제 좁히면은 더 높은 건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 설명만 해주는 겁니다. 즉, 자, 우리는 이제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읽을 줄 알면 됩니다. 건폐율이란 건 대지 면적 중에서 건폐율만큼을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겨두라는 거, 비워두라는 겁니다. 요거 24.25%만큼을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 75.75%만큼을 비워두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읽으면.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의 용적률 배수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연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을 일반적인 숫자로 바꿔가지고 곱해만 주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연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연면적. 요걸 읽어만 주면 됩니다. 읽어만. 계산은 계산기가 할 겁니다. 계산은. 자세히 실제로 나가면 이런 숫자들을 보고 바로 뭐 건폐율 용적률을 내가 쓸 수 있는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계산기가 하는데 나는 대략적인 것들을 예측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 중에서 내가 얼마나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는지, 용적률은 대지 면적의 몇 배만큼을 내가 건물의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건폐율이랑 용적률입니다. 건폐율이랑 용적률. 이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이 21개의 용도 지역마다 각각 규정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표가 이제 105페이지에 104, 105페이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108페이지에 나오죠? 조금 쉬었다가 이걸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금방 외웁니다. 자, 잠깐 쉬죠.